안녕하세요. 학자 장홍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구 생명체의 정점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환경을 뒤덮고 있는 것은 수없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죠. 포식자와 싸우는 무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은 이제 미생물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를 끝없이 발전시키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항생제의 화학, 그 중에서도 최후의 항생제라 불리는 폴리믹신을 소개합니다. 총과 같은 물리적 작용을 바탕으로 한 살상 무기에 적응해낸 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학적인 작용은 내성이나 항독소 등 살아남아 적응한다면 대항할 수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생물은 작아 물리적인 제거가 어려운 만큼 화학적인 방식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세균이나 미생물은 내성을 형성하고 항생제가 더 이상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형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의 항생제가 정답이 되지 못하고 수많은 종류가 계속해서 개발되어 온 이유가 여기 있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페니실린, 강력한 당단백질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그리고 강력한 카바페넴 종류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항생제 발견 역시 새로움이 끝없이 이어지던 황금시대를 넘어 이제는 새로운 항생제의 발견이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항생제로 대항하기 위한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역시 세균입니다. 세균의 구조를 파악하고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한 인물은 덴마크의 세균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그람입니다. 그람은 자신의 이름을 딴 그람 염색법을 개발하는데,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는 보랏빛 물질로 세균을 1차 염색하고 세척 처리 후 붉은색의 사프라닌으로 대조 염색합니다. 그 결과 보라색으로 변하는 세균을 그람 양성, 반대로 대조 염색을 통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세균을 그람 음성으로 구분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색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염색이 가능한 세균 구조의 차이 덕분입니다. 세균이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성벽과 같은 구조체는 펩타이도 글리칸이라는 아미노산과 당의 결합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람 양성과 음성 세균은 두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얇은 세포벽을 보완하기 위해 그람 음성 세균은 별도의 막을 한층 더 보유하고 있으며,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사프라닌이 결합해 염색하는 부위가 다르기에 색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화학적으로 원인을 조금 더 찾아본다면 펩타이도 글리칸의 구조는 당연히 다른 물질도 함께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테이코산과 리포테이코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다량의 수산화 작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음전화성 구조체인데, 수용액 상태에서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양이온으로 해리되며, 양이온은 테이코산 등 음전화를 갖는 구조의 정전기적 상호작용과 추가적인 수소 결합을 통해 결합하게 됩니다. 그람 염색법은 이 초기 결합 후 추가적인 화학 반응으로 매염제 효과를 줘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더 강하게 결합시키며 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람 염색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크리스탈 바이올렛 처리 이후 아이오딘이 매염제로 사용되며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이오딘 복합체를 형성해 물에 녹아 씻겨가지 않게 방지합니다. 보통 루골 아이오딘과 같은 시약이 사용되죠. 이후 고농도의 에탄올을 통해 세척되며, 그람 음성균은 펩타이도 글리칸층이 얇고 외막의 지질 성분이 알코올에 용해되어 제거되기에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이오딘 복합체가 빠르게 씻겨나갑니다. 반면 그람 양성균은 두터운 펩타이도 글리칸층이 알코올 처리로 탈수되며 수축해 세포벽 내에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이오딘 복합체가 갇혀 보라색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시간도 얼마 소요되지 않는 간단한 방식으로 세균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두 종류의 세균 중 일반적으로 그람 음성균이 그람 양성균보다 더 위험하고 다루기 어려운 병원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람 음성균은 펩타이도 글리칸층 밖의 외막으로 인해 항생제 침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이는 내성 발달을 유발합니다. 또한 외막의 구성 성분인 지질 다당류는 세균이 죽을 때 방출되는 내독소로 숙주에게 심한 염증 반응, 쇼크, 발열 등을 유발합니다. 들어본 적 있을 위험한 세균들, 대장균과 살모넬라, 폐렴간균, 아시네토박터, 녹농균, 이들의 공통점은 그람 음성 세균이라는 것과 더불어 앞서 소개한 내성 형성을 통한 수많은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구축한 다제 내성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항생제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페니실린의 기적적인 발견과 효과로부터 모든 세균을 다 제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페니실린은 그람 양성균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후 끝없는 항생제 개발이 이어졌고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를 시작으로 세포의 효소 저해제로 작용해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의 설포나마이드 계열의 등장, 흔히 마이신이라는 단어로도 유명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 4개 고리로 이루어진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 그리고 반코마이신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당단백질 항생제를 거쳐 현재 진행형이죠. 그중 우리가 주목할 것은 최후의 보루 혹은 마지막 수단이라 쓰인 초강력 항생제 반코마이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단계적인 항생제 적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효과 유무에 따라 다제내성균 여부 확인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각한 부류로 구분되는 다제내성균에는 gram 양성균은 존재하지 않으며 gram 음성균들만이 있고 그 외 구분에서도 gram 음성균에 대한 경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닐 보고서를 기준할 때 2050년 다양한 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 예측 결과 차량 사고나 당뇨, 심지어 암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다제내성균에 의한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어 항생제 분야는 점차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최후의 보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더 이상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지 않아 마지막 선택지만 남는 순간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시를 진격의 거인에서 찾아볼 수 있죠. 거인들에 대항해 살아남은 인류는 거인이 넘어올 수 없는 견고한 삼중의 벽을 건설하고 살아갑니다. 그림으로는 코딱지만한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정상 한반도 크기 정도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외곽부터 월 마리아, 월 로제, 그리고 월 신하의 3중 성벽이 쌓이며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리면 더 격렬한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항생제 대응의 1차 성벽 월 마리아는 초기 일반 감염을 상정합니다. 피페라실린과 타조박탐이라는 확장 스펙트럼 페니실린과 베타락타메이즈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문제는 내성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 경우 2차 대응인 월 로제가 시작됩니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의 내성을 보일 경우 메로페넴이나 이비페넴과 같은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표준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다제내성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성벽인 월 시나가 필요한데 세프타지딤이나 아비박탐과 같은 신규 베타락탐과 효소 억제제가 복합되어 사용되거나 글라이실사이클린계의 티게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가 쓰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제내성균의 제거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질 지경이면 어찌해야 할까요? 전략병기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겠죠. 인류 최후의 보루가 발동되는데 앞서 언급된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거나 다제내성균 혹은 범약제내성균주 감염 시 최후의 선택지인 폴리믹신이 고려됩니다. 폴리믹신은 그람 음성균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람 음성균의 외막에 직접 작용해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렇다고 신규 물질도 아닌 것이 약 80여 년 전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람 음성균에 대항하기 위한 파에니바실루스 폴리믹사라는 그람 양성균이 생합성하는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은 폴리믹신이 음성균 장벽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장벽을 파괴하고 세균을 죽이는지는 미지의 영역이었으나 최근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소수성 꼬리 구조는 막 손상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폴리믹신이 일종의 세제와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뛰어난 항생제가 범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최후의 보루로 취급되는 것은 강력한 신장 독성과 신경 독성을 부작용으로 갖기에 다른 모든 옵션이 실패했을 때 다른 항생제 등과 병용 처리합니다. 왜 폴리믹신이 심각한 독성을 일으키는가는 메커니즘상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 발생을 유발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 사멸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용해 손상되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기 쉬운 신장과 신경이라는 섬세한 대상의 위협이 되어 가볍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수단이 된 셈이죠. 최근 폴리믹신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들이 있었습니다. 폴리믹신 B를 통한 세균 사멸과 대사 활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높은 대사 활동을 보이는 지수기와 낮은 대사 활동의 정지기에 대한 동일한 수의 대장균을 바탕으로 최소 배지에서 포도당 유무에 따른 항생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대사가 활발한 활동 세균은 포도당 유무와 관계없이 빠르게 제거 가능하지만 정지기의 경우 포도당 없이는
세균도 죽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세균이 휴면 상태가 아닌 활동 상태여야만 작동 가능하다는 것이고, 항생제 처리에서 세균이 살아남고 내성을 만드는 것이 휴면 모드로 잠복하고 있어 생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도당을 넣어 다시 휴면에서 깨우게 되면 단 90분 내에 세균을 모두 제거할 수 있으며, 세균 표면에 돌출부와 융기를 형성해 방어막을 허무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 실시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당의 유무에 따른 의미는 세균이 당을 섭취하고 외피를 재생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 15분의 시간이 지난 이후 갑작스럽게 죽기 시작하는 모습으로부터, 일단 휴면에서 깨우면 세균이 저항해봤자 15분 후 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찰되죠. 이로부터 추론되는 작동 방식으로 폴리믹신은 세균 외막에 달라붙어 약간의 투과성을 유발하며, 대사적으로 활동적인 세균이라면 LPS 방출을 통해 외막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빈틈을 통해 항생제가 세균 내부로 침투하고 내막의 무결성까지 상실되면 세균은 죽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폴리믹신이기에, 특정한 효소를 대상으로 작동해 세균 기능 저하와 사멸을 유도하는 기존 항생제 방식과 달리 그야말로 벽을 파괴하는 물리적 작용의 화학물질로서 최후의 보루이자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가 됩니다.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로 흥미롭습니다. 페니실린에 왜 푸른 곰팡이는 죽지 않는지, 그리고 녹농균에 대한 항생 효과가 뛰어난 우럭의 항균 단백질 이야기, 사카린 처리가 다제내성균의 내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최근 결과까지 여러 주제를 살펴봤었죠. 이처럼 항생제 분야는 계속해서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끝없이 구조를 미세하게 변화시켜 내성을 뚫어내는 트랜스포머형 항생제도 등장했습니다. 불발렌이라는 입체 화합물은 무려 120만 9,600개의 이성질체를 이룰 수 있는 물질이며, 자발적인 변화가 계속되기에 여기 연결된 반코마이신으로 내성을 파괴하는 가능성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물질의 개발만이 아닌 기존 알려진 화학 분자들의 독특한 활용은 향후 인간에게 닥쳐올 가장 거대한 위협에 맞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제내성균은 2050년 시점에서는 다른 어떠한 사망 원인보다도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도 여러 항생제를 이용해 적재적소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순간에는 강한 신경 및 신장 독성을 갖지만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폴리믹신이 투여되어 마지막 시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세균의 내성 극복은 어려운 주제인 만큼 가장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에 해당합니다.